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아줌마입니다. 참, 오늘부로 할머니가 되었네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낳은 귀여운 손주 보고 왔습니다. 참, 그 작은 게 뭐라고? 괜히 가슴도 먹먹해지고 옛날 생각도 나서 오밤중에 몇 자 적어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작은 양조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양조장 바로 뒤로는 세 식구가 딱 살기 좋은 크기의 저희 집이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정직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고, 동네에서 인꼬 부부로도 소문이 자자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양조장을 운영하시던 동업자이자 아버지의 20년 지기 친구가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며 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그게 화가 된 것이죠. 양조장이며 집까지 모두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졸지에 집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며칠은 큰아빠 댁에, 며칠은 이모 집에, 며칠은 여간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나가 막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쯤이 지났을 무렵 저희는 원래 저희 집보다 서너 배는 더 큰 으리으리한 집에 살게 됩니다. 정확히는 얹혀 살게 되었죠. 그때 아버지 친구 집이라고만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의 거래처 중 하나였던 큰 기업의 사장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사장님께서 집에 방 하나를 내어주셨고, 돈도 일자리도 집도 필요했던 저희는 사장님의 집에서 어머니는 가정부 노릇을, 아버지는 운전기사 노릇을 하며 얹혀 살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모두 인심도 좋으시고 다정하신 분들이었고, 저도 그때는 삼촌 이모 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엔 저와 동갑인 미애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예쁘게 생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머리도 좋은 똑똑한 아이였는데, 태어났을 적부터 몸이 약해서 걷는 게 좀 불편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국민학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학년도 아니고 이미 단짝 친구며 함께 다니는 친구 무리가 다 형성되어 있을 시기라 사교성이 좋았던 저도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미애가 바로 옆반에 있는 저는 쉬는 시간마다 미애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애는 자신의 집에 얹혀 사는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른 채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분명 삼촌 이모랑 있을 때는 많이 웃고 말도 많은 아이인데, 제가 숙제를 물어보거나 같이 놀자고 하면 매번 저를 무시했습니다. 등하교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운전기사 아저씨가 도와주셨는데, 미애와 저는 같은 뒷자리에 앉아서도 멀찍이 떨어져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애가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굴하지 않고 그 애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엔 도시락통을 들고 미애의 반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항상 저에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에 도시락통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기웃거리자 그의 반 애들은 이제 익숙하다는 듯 미애를 불러주었습니다. 야, 정미애, 네 친구 왔다. 친구 아니야. 미애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고, 교실문에서 기웃거리던 저에게 불편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니네 방 가서 먹으라고.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그럼 혼자 먹어. 나는 너랑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왜 싫은데? 몰라. 그냥 싫어. 미애는 이유도 없이 짜증만 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애의 자리에 모여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던 그 친구들이 미애에게 물어봤습니다. 쟤는 왜 자꾸 우리 반에 오는 거야? 너 전학생이랑 어떻게 친해졌어? 친하긴 뭘 친해. 쟤 우리 집 얹혀 살아. 뭐? 얹혀 살아? 왜? 집이 없대? 몰라. 그런가 봐. 짜증나 진짜. 거머리 같아. 제가 아직 교실 뒷문에서 다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이런 못된 말을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길 바라는 듯 보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저는 그 아이의 뜻대로 더는 그의 교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을 듣고 상처 안 받을 애가 어디 있을까요? 거머리라는 말을 들은 날 처음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 몰래 펑펑 울었고 어머니에게 우리는 이사를 언제 가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미엔에 반해 다시 찾아가지 않는 것은 그 나이 제 나름의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차에 탔는데 미애가 한참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던 운전기사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집에 올라가려는데 미애가 쿵쾅쿵쾅 마당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쫓아오셨습니다. 미애야,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지. 아, 됐다고. 어차피 학교 가라고 할 거잖아. 그럼 다짜고짜 학교에 안 가겠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유를 말해야지. 어디가 아픈 거야? 열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됐어. 미애는 차에 타더니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이모랑 신랑이라 하면서 울었는데 눈주변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미애는 학교에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땐 아직 삐쳤던 마음이 식지 않았을 테라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려는데 뒷문 쪽에서 누가 외치더군요. 야, 옆반에 싸움 났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 테지만 그날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적북적한 옆반 앞문을 비집고 들어가서 안을 빼꼼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정확한 건지. 싸우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애였습니다. 싸우는 상대는 미애와 같이 점심을 먹던 미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미애는 친구 3명에게 둘러싸인 채 화가 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니네가 내 필통 가져간 거 맞잖아. 아, 뭐래. 네가 봤어? 증거 있어? 친구 셋은 서로를 보며 까르르 비웃었고 미애는 계속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너네한테 내 볼펜들이 있는 건데 그거 이 근처 문방구에서 파는 것도 아니거든? 우리 이 동네 문방구에서 산 거 아닌데 저기 문방구에서 산 건데 너도 사는 거 우리라고 못 사냐? 거짓말하지 마. 아, 시끄러워. 되게 떽떽거리네. 그동안 너 부잣집 딸내미라고 우리가 맞춰준 거 알아? 너 되게 피곤하고 같이 다니기 힘든 스타일이야. 돈 좀 많다고 유세 부리고 우리 무시하는 거 그동안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니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무릎 꿇고 사과해. 그동안 우리 무시한 거. 사과? 내가 뭘 무시했는데? 아, 무릎을 못 꿇나? 다리가 그래서? 뭐, 이 거지 같은 것들이? 너 말 다 했냐? 미아 싸우던 애들 중 한 명의 손이 높이 올라가던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손을 막은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평소에 달리기가 빨라서 체육대회 때 계주를 빼먹지 않고 출전하긴 했지만 제가 그 정도로 빠르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재빨리 미애 앞에 서서 미애에게 날라오는 손을 막자 다들 놀랐는지 교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찌검을 하려던 애가 놀라서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뭐야? 얘 정미애네 집에 얹혀 산다던 거머리 아니야? 그렇네. 너 이제 친구 없어서 거머리를 붙여먹었냐?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그러게, 미애 공주님한테 또 다른 시녀가 필요했나 보지. 이번에 싸우던 3명을 포함해서 교실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딱 2사람, 미애와 저를 제외하고요. 미애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마무리 짓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니들 미애 좋다고 예쁘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 니네 진짜 유치하고 꼴값인 거 알아? 그리고 나 미애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고 아버지끼리 친구라서 같이 사는 거거든? 내가 거머리면 니네는 기생충이다 이것들아. 뭐 기생충? 너 말 다 했어? 야, 얘 잡아. 3명 중 가장 키가 작은 아이의 외침에 나머지 2명이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정말 셋이 마구잡이로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맞은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다들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져서 창피했습니다. 그때 나선 건 의외로 미애였습니다. 미애는 옆에 있던 의자를 들고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그만해! 미애는 거의 이성을 놓고 의자를 휘둘렀고 저를 때리던 애들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친년, 왜 그래? 야, 그거에 맞으면 죽어. 내려놔. 친구들의 만류에 미애는 겨우 진정을 하고
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곤 무서운 듯 조금 떨고 있는 친구 셋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니들 나랑 내 친구 또 건드리면 다음에 휘두르는 걸로 안 끝난다. 미애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일으키더니 그대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생 처음 친구들한테 맞아보았고 난생 처음 땡땡이를 친 날이었습니다. 미애와 저는 학교 주변에 있는 놀이터에 갔습니다. 다들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그런지 놀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햇빛도 따뜻하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미애는 나올 때 챙겨온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같이 도시락 먹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도시락통에 똑같은 반찬의 도시락이었는데도 그날따라 유난히 도시락이 맛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자 미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도와줬어? 친구니까. 내가 너 거머리라고 했잖아. 너 무시하고. 나 안 미워? 미운데 너도 이유가 있었겠지. 나 그런 걸로 너 싫어하고 그러지 않아. 미안해. 미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항상 당당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미애를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미애는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끄끄거리며 저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경수가.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널 예뻐해서 그래서 질투가 나서. 그래도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안해 경수가. 너 진짜 바보구나. 삼촌이랑 이모는 널 가장 예뻐하시고 널 가장 사랑하셔. 괜찮으니까 그만해. 괜찮다는 저의 말에도 미애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동안 미애를 꼭 안아주었고 한참 펑펑 울던 미애는 다 울고 난 후에 학교로 가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눈이 퉁퉁 부어서 온 미애와 저를 보고 이모와 저희 엄마는 깜짝 놀라셨고 미애는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과 오늘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미애를 괴롭히던 친구 셋은 6학년이 되어서 친해진 애들인데 미애의 옷이나 물건들에 관심이 많아서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의 미애는 도도한 외모 때문인지 친한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애는 친구들하고 하교를 하고 빵집에 가서 빵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안 사주면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미애에게 겉옷이나 신발 같은 걸 빌려가서 안 돌려주는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엔 미애에게 손찌검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처럼 미애의 사라진 필기구나 머리띠 같은 것들이 그 친구들에게서 발견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미애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던 거고요. 다음날 학교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애의 상황을 다 전해들은 삼촌이 화가 나서 경찰과 변호사와 함께 학교에 왔고 미애를 괴롭혔던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이 모두 교장실로 모였습니다. 저도 피해자 신분으로 교장실에 가게 되었고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괴롭힌 학생들의 부모님은 고개 숙여 그저 죄송하다고만 했고 학생들은 분한 건지 억울한 건지 씩씩거리며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애들은 다른 반으로 다 흩어졌고 쓰레기장 청소를 한 달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미애와 저를 건드리는 애들 없었습니다. 건드리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저희와 친해지려고 다가오는 애들 또한 없었습니다. 미애랑 경숙이랑 친해지면 큰일 난다느니 저희가 가해자 애들 셋을 학교 밖에서 때렸다느니 미애의 아버지가 깡패라느니 허무맹랑한 소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애와 제가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집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저희는 매일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는 운 좋게 같은 중학교에 같은 반이 되어서 저희의 우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의 어느 날은 미애와 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애야, 너 꿈이 뭐야? 나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야.
와, 진짜 잘 어울린다. 경숙이 넌?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꼭 해야 할 일은 있어. 해야 할 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의자를 만드는 거야. 의자? 의자는 갑자기 왜? 너처럼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맨날 의자에 앉아만 있잖아. 그런데 의자들은 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아주 푹신하고 편한 의자를 만들어서 너한테 선물해 줄 거야. 경수가, 그거 진짜 멋진 생각이다. 넌 꼭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던 미애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아꼈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는 왜 항상 가장 행복한 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건지 그날의 사고도 정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이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조금 불었고 하늘의 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등교할 준비를 막 마친 저는 아침밥을 먹으려고 주방에 갔습니다. 먼저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밖에서 차를 닦고 계셨고 이모와 어머니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는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삼촌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층 끝쪽 안방에서 어떤 굉음이 들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 생각으론 5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주방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집안은 온통 회색빛으로 뿌옇게 보였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너무 아파서 만져보니 피가 조금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저를 정신 차리라는 듯 저를 흔들었고 삼촌은 이모와 가정부 아주머니와 함께 수건으로 입을 막고 출구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안방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곧 거실까지 덮칠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들어오는 쪽을 보자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빨리 나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멈추지 않는 기침을 뱉으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미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애가 안 보여요. 제 외침에 어른들은 동시에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열려있는 2층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 미애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저는 손수건 한 장을 집어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에선 어른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와 소방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집안을 쾌쾌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코앞에 2층 계단을 두고 몇 번이나 넘어지려 했는지 모릅니다. 겨우 2층으로 올라간 저는 미애의 방문 앞에 쓰러져 있는 미애를 발견했습니다. 재빨리 미애에게 달려가서 미애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정신을 잃진 않았지만 숨은 쉬기가 힘든지 헐떡거리면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미애 입에 가져다 대고 저보다 키가 큰 미애를 낑낑대며 끌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거의 다 내려오던 그때였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던 2층 나무 난간이 피할 새도 없이 무너졌고 그대로 제 머리 위로 나무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부터 얼굴까지 너무 아파왔고 눈을 다친 건지 아니면 머리에서 흐르는 피 때문인 건지 왼쪽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필사적으로 미애의 손을 잡고 미애를 질질 끌면서 현관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쓸리고 재투성이가 된 채 현관문턱에서 몸을 넘기자마자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 냄새가 먼저 맡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동하는 알코올 냄새였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움직이는 걸로 보아 많이 안 다친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절해 있었던 건지 오랜만에 눈을 떠서 그런가 눈을 뜨는 게 힘들었습니다. 형광등도 너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눈을 다 떴는데도 왼쪽 눈이 떠지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움직이기 힘든 왼쪽 팔을 천천히 움직여서 얼굴을 만져보니 제 왼쪽 눈과 머리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에 아버지는 놀라셔서 간호사 선생님을 부르러 가셨고 어머니는 다행이라며 저를 안고 오셨습니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가신 후 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건지 말해주셨습니다. 현관문을 나와 그렇게 쓰러진 후
미애와 저는 병원으로 실려왔고 저는 머리부터 이마 그리고 볼까지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2층에서 쏟아진 단단한 나무 난간이 제 얼굴에 정통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눈은 다치지 않아서 붕대를 풀면 눈은 잘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흉터가 완전히 지워지진 않을 것 같다고도 조심스럽게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애는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참 서로의 눈치만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미애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 하는 중이고 아직 혼수 상태라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죄책감은 어린 제게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미애를 데리고 나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면회가 되는 시간마다 미애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미애는 가만히 누워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고 저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수술 이후에 거의 매일 얼굴과 머리를 소독했고 삼촌의 권유로 뇌나 폐 등 다른 곳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검사를 더 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저는 왼쪽 얼굴에 커다란 흉터를 지닌 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제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날 중환자실에 가서 미애를 봤습니다. 여전히 하얗고 예쁜 얼굴로 가만히 누워있는 미애는 움직이지 않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본 미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은 큰아빠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미애네 집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빠의 사업을 도왔고 어머니는 근처 마트에서 일하시면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아갔습니다. 얼굴에 큰 흉터를 안고 사는 여자의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기는커녕 누굴 만나던 처음엔 저를 경계하는 듯 피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상처가 하도 커서 왼쪽 눈 일부까지 머리카락에 가려졌지만 그때 저에게 앞을 보는 것보다 제 얼굴을 가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모두 저를 무서워하는 눈 혹은 불쌍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저도 어린 마음에 그들과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매일 학교 수업이 끝나면 늦은 밤까지 야자를 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대학교에 갔습니다. 제 삶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두발 제한이 없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더 잘 가릴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듯 없는 사람처럼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대라는 남자 선배가 MT에 갈 거냐고 물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MT 갈 건데 너도 갈 거지? 대학교의 전부라고 사촌 언니에게 익히 들었던 MT를 사실 안 갖고 싶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없이 그런 자리에 끼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왜? 1학년 애들 전부 다 간다던데. 아, 혹시 술 못 먹어서 그래? 우리 막 술 먹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 마. 그런 거 아닌데요. 아,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시나? 그거라면 내가 학생회에 말해서 전화해달라고 할게. 그런 거 아닌데. 그럼 왜? 친구가 없어서요. 과대 선배는 당황한 듯 계속 만 반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듯 보여 자리를 피하려는데 과대 선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 거라면 더더욱 가야겠네. 가서 친구 만들어야지. 그 순간 저를 잡은 선배의 손이 어떤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서 MT에 가기로 했고 그 선택은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입학 전 OT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MT 날이 되어서야 동기들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미 많이 친해 보이길래 처음엔 괜히 왔나 싶었지만 한두 명이 제게 말을 걸기 시작하니 다른 애들도 제게 서스럼없이 말을 걸어줬습니다. 모두 저에게 벽을 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벽을 두고 있던 건 저였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느 MT가 그렇듯 저희도 장기자랑을 하고 게임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술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고
술자리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게임을 하다가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다는 진실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형이 뭐냐?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 있냐? 같은 연애 이야기에 쏠린 질문들이 오가던 중 이번엔 제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얼굴에 그 상처 왜 생긴 거야? 동기 여자의 질문에 다들 놀라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 여자의 옆에 있던 애들은 여자애를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제가 났던 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두 제 이야기에 경청을 해주는데 부끄러웠지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다들 표정이 불쌍하다는 동정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영광의 상처네. 너 진짜 대단하다. 과대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런 말은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제야 다른 친구들도 저를 멋지다고 해주었고 어떤 친구는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없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생기는 기분이었고 난생 처음 설레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은 기분 좋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과대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과대 선배도 저와 마음이 통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아들과 딸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지 어미의 얼굴의 흉터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긴 아이들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덕이 컸지요. 창피할 법도 한데 항상 엄마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며 자기들한테 슈퍼우먼이고 원더우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가족이 생기면서 얼굴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고 홍기가 차올랐습니다. 둘째보다 2살 많은 장남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참 참하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쁜 게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였습니다. 남들은 자기 아들 남주기 싫어서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뜯어본다고 하던데 그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구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자리는 아들이 떨리는 만큼 저도 떨렸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는 처음인지라 어떤 차림으로 나가야 하는지,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전날 밤을 꼬박 세우면서 인터넷에 얼마나 뒤졌는지 모릅니다.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는 한정식집을 미리 예약해 두었고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자리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 가진 부모가 갖춰야 할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앉아있는데 저희와 엇비슷하게 사돈네가 도착했습니다. 사돈네도 너무 빨리 온 저희를 보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어쩜 그 모습조차 제 마음에 쏙 들었는지 상견례 분위기는 아주 훈훈했습니다. 심심하지도 짜지도 않은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자식에 대한 칭찬을 주고받는데 안싸돈이 이상하리만큼 뚫어져라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얼굴에 상처를 보고 있는 듯 했어요. 처음엔 약간 당황했지만 점점 저는 불쾌해지려고 했습니다. 안싸돈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저 저에게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과 바깥사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되던 중 저는 제 연락처를 전달할 겸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시간 낼 수 있으니 또 상의하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명함 드릴게요. 바깥사돈에게 내민 제 명함을 받아든 건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한 손으론 제 명함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론 입을 틀어막으면서 신음을 내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도 선뜻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경수가 침묵을 깬 건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제서야 안사돈의 얼굴에서 4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미애의 얼굴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자 안사돈이 또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나 미애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슬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동시에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그 아련한 추억이 아주 또렷하게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난 같은 이 상황에 그저 거짓말만 반복적으로 뱉으면서 안사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안사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흰 피부에 긴 속눈썹, 검은 눈동자와 왼쪽 볼에 있는 옅은 보조개까지. 미애가 맞았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부둥켜 안고 식당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 감정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라고 해도 믿기 힘들 정도로 꿈보다 더 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옮겨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애는 저와 헤어진 후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미애는 꼬박 석 달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삼촌과 이모에게 아마 이대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삼촌과 이모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미애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큰아빠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난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미애네 집으로 편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그때 답장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두어 달 보내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그 편지를 이모가 받아서 매일 미애에게 읽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편지에 끼워보낸 제 사진도 혼수 상태인 미애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삼촌과 이모의 노력이 통했는지 미애는 기적처럼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던 미애는 재활치료를 하기에 바빴고 거의 1년에 걸쳐서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삼촌의 회사가 크게 어려워지면서 편지 하나 쓸 여유도 없이 전국을 떠돌며 살다가 그렇게 잊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사업을 성공시켜 집안을 일어났고 그 후 제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을 땐 이미 편지도 다 잃어버려서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상견례에서 저를 마주친 거고 삼촌 이모가 말해준 것과 제가 편지에 끼워서 보낸 사진과 똑같이 제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하더군요. 미애는 자꾸 메어오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경수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네 덕분이야. 고맙긴 넌 내 친구잖아. 더 빨리 못 구해줘서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나 때문에 얼굴에 그렇게 큰 흉터도 생겼는데. 에이 난 원래 이뻐서 이 정도 흉터는 괜찮아. 그치? 제 말에 미애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40년 전 중학생 때의 미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희는 그 후로 40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정말 매일같이 연락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남들은 사돈네랑 사이가 너무 좋아도 안 된다던데 저희는 사돈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같이 책도 읽고 쇼핑도 하면서 그때 못한 것들을 이제야 하며 놀고 있습니다. 제가 가구 디자이너가 되었듯이 미애는 어릴 적 꿈처럼 유명한 화가이자 동화책 그림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미애와 정말 잘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하게 의자 만드는 것이 꿈이었던 저는 정말 가구 디자이너가 되었고 미애에게 제가 만든 의자 중 가장 편하고 가장 튼튼한 의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지금의 미애에게 더 잘 맞는 의자를 아직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딱 알맞은 의자를 만든다니 지금만큼 제 일이 값지게 여겨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과 미애의 딸은 아주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앞서 적은 것처럼 오늘 귀여운 손주가 생겼습니다. 저희 사연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며 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저와 미애가 맺어준 운명이라고 좋아하더군요. 저희도 그 말을 아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신기한 인연이 있을까 싶으니까요. 미애와 저는 40년 전 그때처럼 젊지도 예쁘지도 건강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겁이 없고 당당하고 서로를 위하는 끈끈한 친구입니다. 다시 맺어진 저희의 우정이 죽기 전까지 쭉 이어지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애야, 다시 살아줘서 고맙고 다시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